꿈의 역사 48페이지. 꿈은 인류의 역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매우 정시되었으며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리고 노력했다 하지만은 현재에 접어들면서 의미가 없는 환상이 지나지 않는 존재로 취급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자신이 꿈꾼 의미를 모르는 채 개꿈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여전히 꿈을 믿고 따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태몽이다. 태몽은 남편이나 부인 또는 일가친척이 꾸는 경우가 많은데 임신을 알아맞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현대도 꿈이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운전기사들은 꿈을 믿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불길한 꿈을 꿀 경우에 꿈자리가 사납다는 이유로 그날은 일을 나가지 않거나 운전을 조심하기도 한다. 그리고 복권 당첨의 꿈이 산성을 겠다는 또 꿈 이야기, 또 꿈 내용은 대지꿈, 용꿈, 복권에 맞다고 하고 또 등등 이런 경우가 많다. 현대인들의 꿈에 대한 생각은 이처럼 양극단을 달리고 있다. 의미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과 부귀와 공명을 가져오고 불행을 예측해 준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논리가 우위를 점하는 현대사회 이전에는 사람들은 꿈을 크게重시했다. 꿈을 통해서 미래를 예견하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평가했으며 자신의 의식이나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았다. 현대인들은 논리적이지 않은 것과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꿈은 논리적이지 않고 매우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기 때문에 현대인이 보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논리를 빌리게 된 후에 꿈은 다시 현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프로이트가 꿈에 또 과학에 도입해서 프로이트를 꿈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가 꿈의 정체성을 창조한 것은 아니며 그는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의 의미를 현대에 다시 재해석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프로이트는 꿈이 인간의 무의식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 프로이트가 꿈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잊혔던 꿈의 의미를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비록 꿈은 현대의 이러한 정신분석적인 작업으로 재조명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꿈을 얼마나重시했으면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예전에 사람들은 꿈을 신으로부터 오는 메시지 또는 초자연적인 대상과의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했다. 기원전 2000년경에 이집트에서는 꿈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꿈을 해석한 해몽집을 저술하기로 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어떤 사람이 고민이 있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을 때면은 꿈을 꾸기로 원했다. 꿈을 통해 신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증거를 보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꿈을 꾸기로 원하는 사람들은 사원 안에서 잠을 자며 꿈을 기다렸고 사제들은 꿈을 해석해 주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기원전 8세기 그리스에서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제사장들이 사원에서 잠을 자면서 신탁을 받았다. 또한 꿈을 의학에도 이용했다. 그리스들은 몸이 아플 경우에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를 사원을 찾아갔다. 환자들은 그곳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취한 뒤에 일부러 잠을 잤는데 자신의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꿈을 약속받기 위해서였다. 그리스인들은 이 꿈을 꾸기 위해서 몇 주 또는 몇 달간을 사원 안에 머물면서 몸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꿈을 꾸기를 기다렸다. 성경을 통해서도 고대인들이 얼마나 꿈에 집착하고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구약에는 꿈에 대한 풍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가장 유명한 꿈은 창세기의 요셉의 꿈일 것이다. 요셉이 이집트에 끌려간 뒤에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가난장이 요셉에게 꿈의 해석을 부탁하는데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꿈에 가난장의 옆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3가지의 싹이 나서 피고 포도송이 그 포도를 와서 즙을 내서 왕에게 바치고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은 포도나무의 3가지 또 사흘 안에 가난장이 감옥에서 풀려나 회복할 것을 해석해주고 요셉의 꿈대로 가난장은 3일 만에 복귀되고 또 가난장이 또 다른 해석했는데 부탁했는데 가난장의 꿈은 흰떡 3강줄인데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는 꿈이었다.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다음같이 해석한다. 새강줄은 사흘 또 그래서 목숨이 사흘 안에 끊어진다. 새들이 가난장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이다. 해석을 해서 그 꿈대로 목숨을 잃게. 그리고 2년이 지난 뒤에 왕인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고 꿈의 내용을 넣고 살찐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래서 7암소,
정제의 경제도 꿈을 다루고 있다. 가장 꿈을 승성하고 받들이는 정교는 아마도 이슬람교일 것이다. 마음에 든 이슬람이 경제를 코란을 지을 때 정제의 근간이 되는 교리를 꿈을 통해서 전수받았으며 꿈의 해석을 경제에 싣고 있다. 꿈이 갖는 의미는 뭘까? 그러면 꿈이 갖는 의미는 뭘까? 프로이트는 꿈의 목적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욕망 또 억압된 충동이 꿈속이나 시원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현실에 이르지 못한 소원을 꿈에서는 마음껏 드러낸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에서는 항상 자신의 소원이나 욕망을 발산할 기회를 보지만 이러한 소원들은 도덕적인 판단 때문에 억눌려 있다가 꿈속에서 발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소원이 드러났다가는 자신의 부도덕성과 황당한 때문에 당장 잠을 깨고 말 것이다. 또한 잠을 깨고 나서도 자신의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꿈은 이런 무의식의 욕망을 드러내면서 또 꿈을 꾸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기 위해 변형된다고 프로이트는 주장했다. 프로이트의 이런 꿈이 이론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다. 바로 프로이트의 제자 기를 코스타 보이영이다. 영 프로이트의 꿈 이론에 대해서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프로이트가 꿈은 원리의 내용은 따로 있고 이것이 변형되고 변장을 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영은 꿈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영은 꿈은 단지 상징이라는 외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프로이트의 주장처럼 억압된 욕망이 꿈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꿈의 목적은 보완적이거나 보상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꿈은 의식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심리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꿈꾸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것이다. 우리는 꾸는 꿈들은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당황스러운 내용일 때가 많다.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진생간의 꿈도 이것은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가져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부모자식간의 문제를 꿈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제는 꿈은 황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꿈을 하찮게 얘기해야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물어볼 때 우리는 이 당신의 꿈은 뭔가요? 이것은 미래에 또 이런 꿈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가늠하는 적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꿈이라는 미래에서 또 그런 유형이라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의식의 세계에서의 생각만을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꿈은 사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갈등을 풀어줄 열쇠를 담고 있으며 자신이 내리지 못하는 결정을 명확하게 내려주기도 한다. 또한 자신이 오랜 시간 고민하던 문제를 단숨에 풀어주는 창의성도 존재하고 지혜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소설가 메리 셸리는 문학 작품을 쓰려고 했으나 잘 풀리지 않아서 헤매던 중에서 꿈에서 본 내용 등 토대로 집필해서 대성공을 거둔다. 그것이 바로 프랑켄슈타인이다. 또한 벤젠 고래를 발견한 캐톨이라는 꿈속에서 뱀이 자신의 고래를 물고 있는 것을 보고 벤젠의 고래가 육각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무의식은 도덕이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한다. 그리고 무의식의 강물은 부담없는 사람의 몫이 된다. 이런 무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밤마다 찾아오는 꿈이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꿈을 들여다볼 때 그리고 그 상징성을 파악하려고 할 때 꿈의 의미는 우리의 손에 쥐어진다. 그러나 모든 꿈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연상을 이해하며 또한 당장 꿈의 의미가 떠오르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그 의미가 떠오르기도 한다. 이용의 말처럼 꿈은 보상적인 의미가 있다. 한쪽으로 치우친 의식을 바로잡아 주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다. 우리 의식은 외부에서 유혹하는 성공, 명예, 재물, 욕망 등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의식이 지향하는 바는 현실에 대한 적응과 만족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의식이 그것을 향해서 치달을 경우에 그것을 지향하는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속도가 붙은 외부에 대한 집착은 의식과 무의식의 간격을 점점 벌어지게 한다. 그렇게 되면 삶이 무의미건조해지고 불만족스러워진다. 이때 꿈은 의식이 지향하는 바가 너무 지나친 점은 없는지 무언가 잘못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지적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이는 이러한 꿈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의 극단으로 치달을 때 자신의 무의식을 담고 있는 꿈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기면증은 수면장애.
기면증을 한마디로 시도 때도 없이 갑작스럽게 잠이 쏟아지는 신경과의 질환이다. 그 증상은 밥을 먹거나 전화를 받는 또는 운전 중에 잠이 들어버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런 기면증이 그 증상은 그렇다. 졸음의 정도는 3일 밤을 떠늘어 새고 난 뒤의 느낌이라고 환자들은 표현한다. 그러나 기면증 환자들의 수면 시간이 일반인보다 많은 것은 아니다. 하루에 수면 시간을 모두 합해도 8시간이 넘지 않는다. 또한 예전에 정상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시간에는 오히려 자주 잠을 깨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기면증은 이런 졸음이 오는 증상에도 다른 증상을 동반하는데 바로 수면마비다. 우리가 흔히 가위 눌렸다고 하는 증상으로 의식은 명확히 깨어있는데 자신의 몸을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마치 영혼이 어딘가에 갇혀버린 것 같은 느낌이다. 다른 동반 증상으로 수면 발작도 있다. 감정성의 동력이 일어나면 근육의 힘이 풀리며 쓰러지거나 기운이 쑥 빠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더 인면 환각도 나타나는데 잠이 들거나 깰 때 한청이나 1시간 나타나서 환자는 놀라게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헛것이 보였거나 들렸거나 금방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다. 기면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집중력의 저하로 인해서 학업 능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생기고 성격이 어둡게 변할 수 있다. 대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잠을 좀 잔다고 많다고 생각할 뿐 수면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 기면증은 소청소년기에 주로 시작되며 한창 공부하고 자신의 발전을 깨야 하는 시기에 나타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갑작스럽게 잠이 들거나 심하게 졸는 증상으로 인해 공장에서는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으며 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유발하기도 한다. 기면증은 가족력이 있는 질환으로 부모가 기면증일 경우에 자녀들이 사춘기에 들어설 처음부터 증상이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1만 명당 4명 정도의 비율로 발생하며 기면증에 동반하는 수면 발작 때문에 기면증을 간질의 일정으로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면증은 간질과는 달리 뇌의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기면증은 아쉽게도 완치 방법이 없다. 현재 주의력결 입장에 쓰고있는 각성제를 매일 복용해서 졸음에서 벗어나는 수밖에 없다. 자, 꿈과 기면증에 대해